자, 이번에 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건데, 조용히 해요. 알았어, 침착해. 자, 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요. 시는 사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아. 왜냐면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일까가 상상이 되는 시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의 두 번째 시는 도대체 이 시 뭔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시는 되게 쉬워. 근데 두 번째 시는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오늘 요령을 좀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시가 보면 제목을 봐봐요. 유치원의 체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원래 이 문학을 풀 때 우리가 항상 순서를 가장 첫 번째 뭐로 하라 그랬죠? 선생님이 마지막 문제 읽어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1번 할 것은,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시 제목을 봐요. 그럼 시 제목 봐봐요. 유치원의 체전, 나이덕의 음지의 꽃이에요. 맞죠? 이걸 봤어요. 자, 이건 필기해놔요.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34번 보기로 가요. 34번 보기.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는 시는 대체로 생명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하거나 생명 파괴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한다. 생명 현상 동그라미. 풍요로움 감각적으로 형성한 밑줄, 파괴 현실 극복 밑줄. 그 다음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이 자족한 태도를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뭔 말이야? 끊어요.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의 모습엔 차이가 보이지만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여기서 판단했어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가시로 가요. 가시. 자, 읽어봅시다.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라. 체전 동그라미, 한여름 동그라미. 수염을 들이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엔 덤불을 이룬 넌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도는 크고 작은 박들이며 호박들.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은 범속 동그라미 해놓읍시다.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고 받아서 아쉬움없는 태양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연글기에 숨소리도 들리세라 적적히 연엄이 없나니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 알아. 오직 여기에 목숨의 유혈과 천지와의 화합이 있거니. 화합 동그라미. 자,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일까? 그냥 체전. 이건 한자를 조금 알아야지 표현하는데, 체전이 뭐냐면 밭으로 가보라고요. 밭으로 가보라고. 자, 밭으로 가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옥수수, 가지, 고추, 오이, 토란 이런 것들이 쭈르르 있다는 거예요. 호박하고. 자, 그래서 어때요? 자, 이런 것들이 쭈르륵 있고 쭈르륵 있고 쭈르륵 있어서 뭐예요? 뭔가 얘네들이 다 같이 화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갈게요.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아라. 나비가 신방 오고 풍뎅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이 스쳐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다시 나고 이 같은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많은 손님 동그라미 이 지극한 범속들이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체전으로 와서 보아라. 여기서 뭐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죠.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체전으로 와서 보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체전에 오면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체전에 뭐 많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자, 이 나시를 읽었어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나시를 읽었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32번으로 가요. 32번 읽어봅시다. 기역 미음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기역을 반복하고 변주하여 체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자 느끼고 있다 했습니다. 자, 기역 뭐죠, 여러분? 가보아라 했죠. 가보아라. 기역을 반복하고 변주하여 어때요? 가보아라 있죠, 여러분.
체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 어때요? 가능성이 있겠죠. 자, 2번 니은을 수식어로 반복하여 니은 지극히 어때요? 지극히 또 밑에도 지극히 범속한 것들 반복하여 범속하는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 어때요? 가능하겠죠. 3번 디귿 부정명령을 사용하여 과분하지 말라 어때요? 부정명령. 부정명령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찾아봐야 돼요. 알았죠? 자, 부정명령을 사용하여 주어진 대로 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어때요? 과분하지 말라 이러면서 주어진 대로 족할 거를 알아라 했습니다. 4번 리을 많은 손님 리을에서 사물화를 인격하여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개놈 새끼 대비되는 거기 밑줄 그으면 답이 4번이죠. 이거 원래 문제 뭐였냐면 리을에서 사물을 인격하여 극진한 축복과 은혜의 화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썼어야 되는데 얘가 뭘 써놨어요? 중간에 대비되는을 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받으니까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껴놓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속이려고 뒤쪽에다 이렇게 단어 박아놓는 거예요. 자, 5번 봅시다. 미음에서 관념을 시각화하여 목숨의 유혈과 천지의 화합이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화제의 생각은 어때요? 이야기하고 있다? 가능하겠죠. 빛난 영상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면서 자 여러분 가시 이제 좀 이해돼요? 안 돼요? 좀 더 이해가 잘 됐죠.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나시로 가요. 나시로 가요. 나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때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폐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했어요. 우리는 동그라미 썩어가는 참나무 때래요. 참나무 때 동그라미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벌목 동그라미 폐역의 골짜기에서 골짜기 동그라미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겨울 동그라미 함께 자 여기까지 끊어요. 쭉 끊어요. 한 달락이 이게 한 달락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붙어있는 시 꼭 끊어야 돼요. 이거 습관 들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달락. 두 번째 함께 썩어갈수록 썩어 동그라미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동그라미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홀씨 동그라미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나니 버섯 동그라미 여기까지 또 끊어요. 어때요?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 우리를 흔든대요. 우리 흔든대요. 그럼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잠자고 있던 홀씨들이 일어나 어때요? 우리 몸을 뚫었던 상처마다 버섯이 일어난대요. 잉? 뭔 말이야? 더럽게 어렵네. 그 다음 가봅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음지의 꽃 동그라미 우린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우두둑 피어나 우리 동그라미 썩어 동그라미 너 동그라미 우두둑 피어나 동그라미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고통 동그라미 멈추게 동그라미 또 여기까지 끊어줘요. 뭐예요? 음지꽃이 갑자기 이제 피어나고 그게 고통을 뭘 멈추게 한대요. 음지꽃이 뭐야? 오 버섯이여 버섯이구나. 오 버섯이여 버섯 동그라미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어때요? 도끼 너의 도끼 동그라미 채우는구나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시 이해돼요? 음지의 꽃 뭐 버섯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버섯 자란 얘기야? 아니 앞에 체전에서 보면 되게 밝은 걸로 했는데 여기 너무 어두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지? 이거 뭐야 도대체 버섯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시 되게 어려워요. 지금 시 어렵죠 여러분? 지금 멘붕 왔을 거예요. 졸릴걸? 지금? 어려우면 졸리잖아.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33번으로 갑시다. 33번 A에서 자 그 다음 나시로 간 다음에 33번으로 가요. 33번 A에서 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A 봐봐요.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때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이었습니다. 참나무 떼가 벌목으로 A에서 참나무 떼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은 끊어봐요.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참나무의 모습과 순환적인 관계
B에서는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것을 우리를 흔들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어씨, 대학 못 가겠는데? 큰일 났는데? 고기 끄덕이지 말고. 자, 아니 흔들어도 돼. 그럼 가봅시다. 2번. B에서 참나무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 뭐가 있어요?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 우리를 흔들고 참나무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 뭔 말이지? 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난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참나무씨 일어나 버섯이 피어난다. 뭔 말이지? 3번.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어떻게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오케이,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D에서 순간을 멈추게 하는구나. 뭔 말이지? 4번.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모두 피어나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했어요.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끊고 이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 봐봐요.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과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이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여기서 혹시 한 사람 뭐냐면 봐봐요. 4번으로 가니까 이제 눈에 확 띄어. 지금까지 1, 2, 3이 뭔 말이지 계속 가고 있었는데 4번에서 봐봐. 뒤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참나무에서 무슨 모습이 변화했다 했죠. 뭐냐면 썩어가지만 넌 소나기처럼 우두둑 피어났다 그랬죠. 변화가 됐죠. 맞죠? 그런데 그 변화는 이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 여기다 밑줄.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 인과관계. 자, 이러면은 이해되죠.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인과관계. 그러면 얘가 피어나니까 낙엽이 움직여요? 아니죠. 이 문제는 앞에 있는 전제가 뒤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는 걸 묻는 거구나. 그 둘의 관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 뒤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묻는 요것과 이 둘이 관계가 맞아떨어지느냐 이거 묻는 거였구나. 알겠지? 이해하겠지? 자, 그렇게 돼서 가보니까 5번. 이에서 참나무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어때요? 참나무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 뭐예요, 여러분? 낙엽과 바람이겠죠. 걔네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주는 존재로 F에서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나무를 채워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인 관계 밑줄 그어봐요. 동질적 관계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질적인 관계는 차라리 버섯과 친한 뭔가가 있어야지 얘네들은 어때요? 덮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다시 1번으로 가볼게요.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죠.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 밑줄 그어놔봐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 순환을 하려면 뭐예요?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게 어떻게 바람이 흔들어서 계속 더 썩게 해야 되죠. 여러분 더 썩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금. 오케이, 아웃. 됐죠? 2번. 참나무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 움직이죠. 흔들린다고. C에서 버섯이 피어난 상황과 순차적 어때요? 흔들리고 이윽고 동그라미. 잠자던 호시들 일어나 이윽고 그 다음에 일어나 동그라미 버섯이 피어난다.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일어나 피어난다 봤더니 그러네. 우와, 시댁 대학 가겠다. 맞지? 이해되죠? 3번 보니까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 어때요? 뚫렸던 것에 버섯이 피어나죠. D에서 나무의 고통을 멈추는 과정과 자, 너는 소나기처럼 우두둑 피어나 그 고통을 멈추게 하는 거가 대립적 관계예요? 아니죠. 얘는 서로 같은 관계죠. 대립이 틀렸구나. 오케이, 찾았어. 알겠죠? 선생님 방금 다 찾은 거 따라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복습할 때 채연아 잘해야 돼. 약속? 우리 채연이? 알았지? 할 수 있지? 너도 약속? 넌 자고 있냐? 자, 얘들아 알겠어? 방금 선생님이 찾은 거 괜찮았지? 그 다음에 문제를 어디로 가냐면 얘들아 31번으로 가. 31번으로 가면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잠깐 놔둬봐. 2번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중심 주제를 바라보는 비관적 태도를 암시하고 잠깐 소리하고 자빠져. 비관적 태도 아웃. 2번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으로 관조적으로 응시. 자, 나시에서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해요. 그러면 그래 나무야 썩어라 벗어서 자라라 내가 말바가 뭐냐? 아니죠. 아웃. 3번 다 아웃됐고 4번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어때요? 인간의 벌목을 했는데 우호적이에요? 아니죠. 아웃. 5번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하여 체전에서 부정적 인식이 아니죠. 다시 1번으로 들어오니까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뭐예요? 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긍정적이고 얘는 무엇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요? 버섯에 대한 펑자이에 대해서 어때요? 그 다음에 머쉬룸 오케이. 중심제지에 대한 예찬적 태도 어때요? 체전에 있는 나무 오케이. 모든 것들 너무 좋아. 그다음 버섯 오케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4번으로 갑니다. 34번 이제 문제로 갑니다. 보기가 아니라. 자, 34번. 1번.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오케이. 나의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을 이겨내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군. 가능하겠죠. 2번. 가의 울타리는 만물을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드러내는 경계로 어때요? 그러겠네.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 나의 골짜기 폐역의 골짜기에서 어때요? 인간이 뭐예요? 버섯을 키우려고 여기에 벌목해가지고 나무들을 하고 있죠. 폐역의 골짜기. 그러니까 욕망이 투영된 장소. 이거 시비 걸지 말고 우선 놔둬보자고. 이 정도. 밑줄 그어놔. 그러니까 욕망이 투영된 장소 여기에다가 시비 세게 걸지 마. 이거 알았지? 조심해 이거. 시비 세게 걸다가 이거랑 똑같아. 지나가던 자동차가 오늘도 내가 짜증나게 내가 분명히 여유 있게 끼어들었거든. 시댕 버스가 뒤에서 존내 멀리 뒤에 있는데 상향등을 켜는 거야. 옛날 송절의 성격이었으면 잠깐 내렸지. 차를 세우고 문을 두드렸지. 아저씨 왜 불을 켜요? 물어봐야죠. 궁금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15분 뒤에 만나야 되는 슬픈 일이 생겨요. 그럼 엄마가 전화 오겠죠. 송절쌤 왜 15분이나 늦었어요? 제가 버스 때문에. 그게 말이나 돼요?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알았죠? 그러니까 시비 세게 걸지 마요. 쓸데없는 거에. 자, 3번. 자, 가의 넌출은 우리들이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 밑줄 그어놔요. 어때요? 이 단어 딱 찾으니까 말이 안 되죠. 거기 모여 산다 그러는데. 4번. 가의 그늘은 만물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배경으로서 나의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 가능하겠죠. 5번. 가의 비는 생명이 충만함과 조화로움. 나의 소나기는 황폐된 현실과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가능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봤더니 어때요? 시가 자연스럽게 풀어지죠. 오늘 알려준 건 시는 스텝 바이 스텝 문제예요. 스텝 바이 스텝. 이거 다 적용돼. 진짜로. 다음에 다음에 나중에 딴 모의고사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알았죠? 적용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시를 봅시다. 체전은 쉬었어요. 자, 나이덕 음지의 꽃 이해한 사람. 이제 뭔 거 같아? 그냥 버섯 짠. 오늘 밤에도 버섯 먹어야지. 이거예요? 아니죠. 이거 이야기 다시 해줄게요. 이 시인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 이 시를 썼을까? 젊었을 때 썼을까요? 10대 때, 20대 때 썼을까? 한 4, 50대 때 썼을까? 선생님 보기엔 4, 50대일 것 같아. 이거 찾아봐야 돼. 나도 몰라. 근데 우리가 썩어가는 참나무 때 어때요? 직설적으로 빡 박았어요. 이거랑 똑같아. 회사에 갔는데 회사 임원이 시댕이들이 존나 나를 개 박살을 낸 거야. 우리 팀을. 아니면 우리 부장들을 다 박살을 낸 거야. 김 부장, 송 부장, 박 부장, 최 부장 다 박살났어요. 기분 더러워가지고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술을 마시고 있었어. 나이덕이. 야, 우리 모여서 끝나고 시댕 저 임원 욕이나 하자. 모여가지고 딱 하면서 야, 기분 풀어 하면서 우린 뭐예요? 우린 썩어가는 참나무 때. 좀 느낌 와요? 뭐예요? 늙어가는 참나무 때. 우린 큰 의미 없는. 자, 그다음 뭐예요?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뭐예요? 우린 배웠어요 이미. 끝나서 어디 가지도 못해. 쓰일 데가 없어. 남으면 자락이라도 하겠죠. 잘해요 안 자라? 선생님 뭘 더 잘해요? 물론 나는 대한민국 1타 강사 슈퍼스타로 자라가지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벌목이 됐어요. 자라나지 않죠. 그 다음 봅시다. 폐역의 골짜기에서 어때요? 이 더러운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뭐예요? 서로 박 부장, 김 부장, 최 부장, 송 부장 다 기대서 이 겨울을 어때요? 이 순간을 나고 있어요. 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40, 50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버티고 있어. 그 다음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뭐예요? 우리가 함께 뭔가 뽀글짝뽀글짝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썩어가는 속에서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 우리를 흔든대요. 어때요? 더 높은 무엇인가 우리를 흔들어낸대요. 그랬더니 이윽고 어때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카톡이 하나 온 거야. 나이덕이 아빠였어. 딸이 연락이 온 거야. 아빠, 나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 나 이쁘지? 가령 이 감정을, 여러분은 이 감정을 모를 텐데 이 씨발 세상 젖같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죽어버릴까 하면 들이받아버려 이 새끼. 어차피 내가 사표 내고 나면 저 새끼 아저씨지, 동네 아는 형이지, 씨발 뭐 알까 있어. 안 그래요? 맞잖아요. 들이받아버려, 죽여버려. 야 박 부장 죽여버릴까? 야 천 부장 죽여버릴까? 같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카톡이 왔어. 근데 딸을 너무 이뻐해. 근데 딸이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나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 나 이쁘지? 왔어. 갑자기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내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어때요?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 다음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어때요?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게 양지는 아니야. 여러분 대치동이 양지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죠. 하나 비교해 줄까요? 여러분이 가령 대치동에 지금 살지 않고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어느 부잣집 딸이나 아들로 태어났거나 맨하탄의 어느 집에서 지금 좋은 사립학교 다니고 있고 대치동에서 이런 수업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어때요? 갑자기 슬퍼진다. 음지 같죠? 울지 마, 현수야. 음지 같죠? 자, 황홀한 음지의 꽃들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우두둑 피어나 그 고통은 순간에 멈추게 어때요? 이 고통들 순간에 다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오 버섯이여, 오 내 자식이여.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 어때요? 저 작 같은 임원도, 골짜기에 떠도는 바람도, 저 그지 같은 현실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어때요? 쟤는 우리를 못 덮어.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어때요? 뿌리 없는 너의 도끼 나쁜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를 이만큼 살아가게 해주는구나 해가지고 나이덕의 음지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지금 어렵게 자라고 있는 나의 자식이여라는 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숙연해지냐 니네들? 현수야 이해돼? 어때? 얘나야 동의해? 이해되겠지? 선생님 그러면 이 시 찾아보셨나요? 나 안 찾아봤다니까 진짜. 내 시 해석하는데 천재라 그랬잖아 진짜로. 선생님 그냥 혼자 읽어보면서 이 시인은 왜 썼을까? 어때? 이해되지? 이해되지? 알겠지? 근데 이 시는 나도 이 문제를 이 순서대로 풀고 나서 이해했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순서 밑에다 적어놔야 돼요. 다 적어놨죠? 안 적어놓으면 나 지울 거야 이제. 오케이? 자 여기까지 시. 그 다음 이제 고전 운문 불러주겠습니다. 자 고전 운문. 자 고전 운문에서 우리 도산 12곡은 요즘 스타일에 안 맞게 나와서 조금 읽어줄게요. 이런들 어쩌하며 저런들 어쩌하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초야우생이 뭐냐면 얘들아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생각하면 돼요.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초야 어때요? 그 초야 풀하고 들에 있는 어리석은 살아있는 것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찍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항을 고쳐 무슨 말이요? 고쳐서 뭐 하다니요? 천석고항은 뭐냐면요. 그냥 냇물이에요. 그 샘천 그다음 바위 거기 여기에 대한 고항은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자연을 엄청 사랑하고 내가 나는 자연이다 찍는 것 자체가 그 고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천석고항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태계 이항 선생님이 도산 12곡에서 뭐냐면 그 시골에 박혀 있는데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거예요. 여담으로 얘기 좀 해주자면 태계 이항 선생님이 조선시대 울트라 쫄보였어요.
진짜 이거는 유튜브에서 들어도 돼요. 이거는 학계의 정설이니까. 퇴계 이황 선생님이 슈퍼 울트라 조선시대 최고의 쫄보였습니다. 왜냐면 이황 선생님 할아버지가가 사형을 당했단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린 나이에 목격을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왕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 우리 역사에서 원효대사 이후로 최고의 철학자로 치는 게 퇴계 이황과 율곡이에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조선의 최고의 철학자는 퇴계 이황과 율곡이로 치는데 퇴계 이황 선생님이 도산서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그쪽에서 제자들만 키우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을 때 도산 12국을 쓴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율곡이가 찾아왔대요. 선생님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두 분이서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딱 하고 이분이 또 슈퍼 쫌쟁이래요. 그래가지고 밥을 주로 차려주면 딴 양반들은 이렇게 막 크게 차려주고 이러는데 이분은 진짜 된장찌개 밥에다가 반찬 한두 개 정도 이게 끝이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선생과 이야기를 다 하고 이 선생이 한참 후배예요. 그러고는 딱 대문 밖에 잘 가게 하고 방문해주면서 딱 인사해주고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이 다 모인 방에 조선의 최고의 천재가 방금 나와 대화를 하고 왔다고.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 왔다고. 진짜 율곡이가 사실은 진짜 살아계셨어야 돼요. 왜냐면 율곡이가 신만양명설이라고 했죠. 그게 임진왜란을 예언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신만양명을 하자라고 했는데 율곡이가 뭐로 돌아가셨냐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뇌경색으로. 40대 초반 어느 날 팍 돌아가셨어요. 송재열과 똑같은 병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고혈압,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풀려고 술을 열심히 먹으면 찾아오는 하늘나라로 가는 무지개다리 티켓이 있어요. 고혈압이라고. 아주 괜찮은 티켓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병으로 많이 고쳐놨죠. 근데 퇴계 이황 선생님이 이렇게 도산 12국을 이런 데서 쓰면서 뭐예요? 왕이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퇴계 이황이 끝까지 한 거예요. 아, 전 아니라고. 전 능력 없다고 했더니 왕이 좋은 말로 할 때 와. 그러니까 아,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그러니까 야, 이왕 셋셋나 씨 3, 2 하니까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한테 뭐라 하냐면 그때 왕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네. 저 왕 오케이 와서 일하는데 나 이것만 하고 내려간다 이랬대요. 그래서 알았어 그것만 하고 내려가. 딱 끝나자마자 사라졌대요. 없대요. 퇴계 이황 집이 덕수궁 옆에 있었대요. 퇴계 이황 없대요. 어디가 있는지 다시 자니까 또 도산서원 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왕이 킹 받아가지고 야 퇴계 불러. 또 불렀대요. 왜요? 그랬더니 너 이것까지 하면 진짜 이거 마지막이에요. 해가지고 또 딱 하고 도망가 버리고 해가지고 슈퍼 쫄보여가지고 절대 일을 안 해주던 그런 쫄보였대요. 거기에 비해서 율곡이는 슈퍼 상남자. 가자. 이 한 목숨 뒤지든 말든 가보자 이래가지고 왕 옆에서 계속 왕한테 직언하다가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번개처럼 고혈압으로 아마 고혈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인이 안 나오니까. 그때는 그 사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40대 초반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역사에 남은 게.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건 신사임당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들을 키웠을까? 진짜 대단하죠. 그래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연하로 집을 삼고 안개와 노을이란 뜻이에요. 연하가. 안개와 노을. 그러니까 안개와 노을 이러면 고요한 산수란 뜻으로 보면 돼요. 근데 요즘은 근데 이 도산 12국 나오면 꼭 도산 12국 여러분 공부해놔야 돼요.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어때요? 바람하고 달이에요.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이 중에서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어때요? 뭐 잘못한 거 없이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육수 보면 춘풍의 봄바람에 화만산 꽃이 가득한 산이란 뜻이에요. 많이 가득 찰 많이니까 하고 추야에 어때요? 가을 밤에 월만때 어때요? 달빛에 가득한 대라는 거예요. 달빛이 가득한 어때요? 그러니까 어디에 올라갔더니 달빛이 이렇게 남산이 올라갔더니 달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월만때라 그런 거예요. 월만때 사시가응이 한 사람과 한 가지라. 사계절의 아름다운 사시강, 사계절의 사계절의 가흥, 아름다울 가자에다 흥치흥자예요. 그러니까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치 이 사람과 한 가지라. 하물며 어약 연빈 이러면 물고기가 뛰어놀고
솔개가 나름. 이건 뭐냐면 천지조화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운영천광, 구름 그림자와 그 다음에 하늘의 천의 빛이에요. 빛이 어디 끝이 있으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연을 계속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갑니다. 그 다음에 김득연의 지수정가, 상가의 풍선을 읽고 못다 할세 심열경의 땅을 얻고 쭈루루루 이렇다 있어요. 그 다음에 김은의 겸재의 빛 어때요? 겸재는 어때요? 실경산수 이쪽으로 해가지고 망향전에 가서 망향전 털을 예끼로 옮겼고 이렇게 해서 정자를 보면 먼 그릴 줄 알았는데 하면서 시선의 깊이를 그리면서 새로운 화법으로 그림을 그리더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리더라. 이런 글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22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가다의 공통점을 적용하고 대상을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겠다. 자, 22번 쉬웠어요. 23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에요. A에서 허물이나 얻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발음을 B의 티 없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티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 틀렸죠? 나타난 화자의 심리. 자, 24번 정답은 3번이에요. 아쉬움 틀렸습니다. 25번 정답은 3번이에요. 26번 정답은 4번입니다. 그대로가 틀렸겠죠. 자,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대망의 꽃게발 갑시다. 자, 꽃게발. 자, 준비됐나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하루 동안 이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양 동그라미, 대사량 동그라미. 그중 기초 대사량 동그라미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한다.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생하는 열량과 같다.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근육량 동그라미. 자, 고개 들어요. 자, 여기 뭔 얘기하고 있었죠? 기초 대사량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잰다 얘기하고 있었고 근육량 뭐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단락이 몇 개냐면 9개야. 진짜야. 이거 세보면 돼. 이런 거지 같은 이거 단락 9개야. 이런 거 처음 봤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문제도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이 전혀 배경전식 없이 먼저 풀어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봐 얘들아. 충분히 풀린다. 알았지?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이제 5시쯤 되니까 졸린 건 다 끝났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잖아. 이제 지금부터 새벽 3시까지는 너희들의 시간이잖아. 맞지? 옛날에 맞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기초대사량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로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러고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두 개에 대한 비교. 나중에 나오면 찾아봅시다. 이런 거. 항상 이제는 선생님 수업에 좀 적응돼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이상한 습관 안 들이죠? 맞죠? 그냥 나오면 찾아봐야지. 수지야 맞지? 희찬이도 맞지?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세기 초기 연구, 19세기 초 동그라미. 체외로 발생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보았다. 체표 면적 동그라미. 즉, 그 둘은 항상 일정한 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비 동그라미.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에 비례한다 하였다. 끊고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율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체중이 W에서 2W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2이다. 이 경우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0.67이다. 즉 약 1.6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개 들어봐요. 또 이제 뭔 얘기했어요? 19세기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봤고 어때요? 체중의 0.67이라는 것을 얻어서 이 정도로 비례한다라고 연구를 해봤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가봅시다. 1930년대에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들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나 이거 진짜 동의 못하겠어요. 나 이거 읽으면서 설마 1930년이면 우리 일제시대였죠. 근데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 그럼 그 기초 대사량 뭐예요? 직접법과 간접법을 했겠죠. 그럼 코끼리한테 산소 마스크를 씌웠던지 뭘 했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솔직히 이거 동의 못하겠어. 그냥 헛소리 해본 거예요. 알았죠? 자, 분석했다.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 변수로 기초 대사량을 두고 각 동물의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수상을 점으로 나타냈다. 이제 니네 이제 곧 속기 시작할 거야. 자, 이제 여기서 고개 들면 1930년에 클라이버 나오고 기초 대사량 측정 이렇게 해서 그래프 비슷하게 뭐 이제 순서상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니네 이제 곧 속는다. 나중에 내 말 듣고 나면 헐 이러다. 가로축,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을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그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 주변에 분포한다. 곡선 동그라미. 그런데 순서쌍의 값에 상용록을 취해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상용록 동그라미하고 자 기울기 동그라미하고 자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용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그래프라고 하자. L그래프 동그라미. 자, 혹시 기억력 좋은 친구 L그래프 있었는데 L그래프 지문 기억한 사람? 너는 없었을 거고. L그래프 가영아 기억해? 어? 그치. 오, 가영이 똘똘했어. 이상치 지문에서 어때? L그래프 있었지. A 방식과 B 방식이 있다고 얘기했지. 맞죠? 자, 다음 달라고 가봅시다. 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이랬습니다. 1이 된다. 뭐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을 상대성장이라 한다. 상대성장 동그라미.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성장에 따른다. 상대성장. 상대성장 뭔지 알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보다 점점 같이 커진 거.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상대성장.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잘 봐요. 잘 봐. 내 눈을 잘 봐, 얘들아. 어때? 무서워. 눈 겁내 크지? 반응이 없냐? 보통 이러면 오 이랬는데 선생님 눈 되게 커. 이봐. 근데 내 안경 써서 눈 작은 거야? 눈이 상대 성장했어. 그렇게 안 크진 않았어. 아 이거 유튜브구나. 아, 깜빡했다. 이 부분 컷하지 마요. 그냥 쇼츠로 놔둬요. 병신 쇼츠로요.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상대 성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제곱법. 여기 밑줄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우선 그래프에서 두 변수의 순수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값이 편차 제곱합이며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한 것이 최소 제곱법이다. 이거 사실 문제 있다 얘들아. 최소 제곱법이 우리나라 고등교육과정에 없어. 이거 찾아봤다. 최소 제곱법? 그랬더니 없더라고. 이게 대학교 어디서 배우더라고. 이거 선행해놨다. 이거 교육과정 평가원에다가 한번 신고해야 되겠어. 사실 이거 선행해. 원래 선행 내면 안 되거든, 수능에서도. 그래서 출제 근거가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인데 최소 제곱법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거든 이거. 그래가지고 이상하더라고. 자, 아니 그냥 시비 걸어본 거야. 선생님 별 생각 다 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지금 니네 지문 이해 못하겠지.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 기울로
0.75를 얻대. 최적의 직선. 자, 이런 방법의 근거 밑줄. 이런 거 빼먹지 마. 이런 방법의 근거. 무슨 방법이야? 편차 제곱의 합, 최소 제곱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0.67이 아니라 몇이에요? 0.75로 얻었고 체중의 0.75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 결론 지었다. 맞죠?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하면 법칙을 찾아요. 법칙은 얘들아 과학에서 인정받는 거야. 뉴턴의 뭐 법칙 이런 것들. 알았죠? 자, 그래서 체중의 0.75를 이것을 대사체중이라 부른다.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됐는데 치료제 허용량 동그라미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클라이버에 대해서 0.75까지 얻는 과정. 그래서 최소제곱법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겁내 개 어렵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잘 찾아보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랬습니다. 1번 클라이버의 법칙은 끊어. 동물의 기초대사량이 끊어. 대사체중에 비례한다 본다. 클라이버가 나왔어. 클라이버 얘들아 어디 있니? 마지막 단락에 있지. 마지막 단락.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초대사량이 대사체중에 비례.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기초대사량 어때요? 동물의 체중 0.75에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죠. 맞죠?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14-1 거기 근거 찾을 수 있죠. 2번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이거 근육량 밑줄 그어봐요.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어디 가야 돼요? 몇 번째 단락? 그렇죠. 1번 단락 첫 번째 단락에 어디 가야 되죠? 끝에 가면 뭐예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이거 오케이 틀리지 않았겠죠? 3번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끊어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몇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봐요. 몇 번째 단락? 세 번째 뭐라고? 거기서 L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는 L그래프가 없는데 뭔 개소리야. 다섯 번째 윤현수 뭐라고 나와 있는데 다섯 번째 읽어봐 한번.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윤현수도 이거 잘못 찾았어 이거. 자, 6단락 읽어보자 얘들아.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대사량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어때요? 차이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죠. 거기 그래프 기울기 바뀌죠. 여섯 번째 단락에 그 근거가 나와 있었어요. 알겠죠? 복습할 때 이거 잘 찾아봐 얘들아. 이 말이 그 말이 맞는지 너희 머릿속에 지금 살짝 남아있다. 이거 금방 까먹는다. 알았지 준혁아? 오케이? 자, 이거 잘 찾아봐. 자, 4번 최소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덟 번째 단락에 아까 전 선생님이 밑줄 그은 거에 어때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제곱법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 여덟 번째 단락에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이라고 나와 있죠.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가능하겠죠. 5번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하며 발달한다. 어때요? 상대 성장. 아까 전에 일곱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답은 14번에 3번으로 어때요?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을 보여준다고 해야지 차이와 동일하다. 이 말이 아까 말이잖아요. 이상한 말 갖다 껴붙인다 그랬죠. 그래야 여러분이 헷갈린다고. 차이와 동일하다. 자,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면 말이 되겠죠. 근데 차이와 동일하단 말을 써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다 써놓고 갖다가 말장난을 쳐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말장난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 새끼도 개새끼 이거 문제 내면서 지도 쫄렸을 거야.
솔직히 문제 쫄려. 그래서 지네끼리도 야 이거 괜찮냐? 야 이거 전문가한테 못 물어봐 이거. 왜냐면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도 돼? 나 수능 출제하러 왔는데 이러면 바로 철컹철컹 축하드립니다. 동부로 가실래요? 남부로 가실래요? 서울로 가실래요? 해가지고 어때요? 구치소에 먼저 들어가고 재판 꽁꽁꽁 해가지고 어때요? 가까운 교도소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못 물어봐. 그러니까 지네끼리도 국어 선생님들끼리 대가리 굴려가지고 야 어떻게 야 그럼 대충 돼 그래 알았어 하면 갔다가 뭐예요? 헛소리 갖다 껴넣어버리면 말이 되겠죠. 이해하겠죠? 아주 니네 에너지 다 떨어졌구나 지금. 자 그다음 이 3시간 반이 솔직히 좀 길어. 내가 보기에 니네 좀 힘들어해. 이거 내가 정한 거 아니다. 이거 원장님이 정한 거다 얘들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자 그다음 15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추론 있어요 없어요? 추론 X 추론 작가 적어놔요. 작가 그렇게 적으면 안 되겠다. 추론 X 추론 화살표 없고 X 사실관계라고 써놔요. 작가 적어놨다가 엄마가 보다가 뭐야 왜 우리 딸이 욕을 해? 그랬더니 너 욕하니 요즘 그랬더니 아니 송지열 선생님이 불러준 거 그대로 적었는데 야 그만 가 그 새끼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았죠? 자 그다음 추론이라는 이딴 거 없어요. 보세요. 왜냐면 일반적인 경우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랬어요. 하루 소비된 총 열량 중 끊어요. 가장 큰 비중 밑줄. 기초대사량 하루인 거 알겠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대요. 가장 큰 비중 어디 있을까? 첫 번째 단락에 쫄았어 이제 아까 틀려가지고 용기 있었어 괜찮았어. 첫 번째 단락에 뭐라 나와 있어요? 65에서 70% 75%가 okay.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거기 퍼센티지 나와 있죠. 어때요? 그러니까 큰 비중을 차지한 거 맞겠죠. 이게 추론이에요. 이 숫자가 이러니까 이걸 보고 존나 큰 비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지랄을 옆구리 차고 있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2번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끊어요.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볼 수 없겠군 이랬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건요? 자 우선 19세기 초 연구는 체외로 발생한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보았죠. 맞죠? 그 다음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고 보았고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에 비례하므로 어때요?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 이것에 비례한다 하였다라고 19세기 나와 있죠. 근데 클라이버가 나중에 해보니까 뭐래요?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를 나타내고 최적의 직선 0.75를 얻고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 0.75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 보았죠. 결론 지었죠. 그러면 어때요? 체표 면적은 언제적 이야기예요? 19세기 이야기죠. 그러니까 클라이버는 여기에 대해 비례한다고 얘기한 적 없죠. 이해되겠죠? 이 말 속으면 안 돼요. 19세기 결과가 잘못됐거든. 19세기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법칙이란 말을 못 쓰다가 훗날 L그래프를 발견해서 얘가 어때요? 클라이버가 법칙을 만든 거니까. 알겠죠? 자, 3번. 19세기 초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 생각했다. 이건 뭐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 어때요? 체표 면적은 체중 0.67에 비례하면 기초대사량 체중이 아닌 체중 0.67에 비례. 여기다 밑줄.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 0.67에 비례한다. 이런 뭐예요?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여긴 건 자 어때요? 0.67 때문이죠. 1이면은 비례한 건데 0.6이면 더 작게 비례한 거죠. 맞죠? 오케이? 자, 4번 코끼리에 적용. 근데 문제는 겁나 쉬웠어요. 답은 이거 맞췄지 얘들아. 말이 안 되니까. 4번 코끼리에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 기준으로 끊고 체중에 비례하여 끊고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끊고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9단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치료제 허용량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체중에 비례해 정한다 했죠. 그래서 체중에 비례해 생쥐약에 적용할 경우 먹이면 어때요?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이 아니라 상관없겠군이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가 아프잖아요. 몸무게 재봐요. 그래가지고 타이레놀 우리가 2알 먹어도 되거든요. 50kg 기준으로. 근데 우리 강아지가 5kg잖아요. 그러면 빡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2g이다. 그러면은 0.2g 해가지고 강아지 불러요. 그러면 야 이리 와. 먹을 것 주처럼. 근데 이거 숨겨놔야겠죠. 이거는 얘 냄새 바로 맡으니까. 숨겨놓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걸로 고기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쭈쭈쭈 오겠죠. 그러면 이제 딱 잡아가지고 아유 이쁘다 하고 얘가 하고 꼬리 흔들겠죠. 그때 입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타이러는 손을 걸어 이러거든요. 거기다 집에 쏙 쑤셔넣으면 이래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강아지가 한 30분 뒤에 기분이 좋아져요. 아픈 게 좀 낫군 이러면서. 그래서 먹여도 돼요, 진짜로. 내가 수의대는 아니지만 가끔 먹여봤어요. 괜찮더라고요. 좀 걔도 포유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서 먹였어요. 옛날 시골에서는 그렇게 먹였대요. 그래서 저도 먹여봤어요. 자, 저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5번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었던 에너지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보다 생각해보다 많았고 어때요? 0.67에서 0.75로 컸으니까 생각보다 많아진 거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얘들아 봐 어때? 답은 찾아지지. 그럼 계속 가보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기억, 니은, 간접, 직접 이랬습니다. 1번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동물의 체외로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다. 변온동물 밑줄? 없다. 밑줄? 없어요? 변온동물은? 발생 안 돼요? 직접 보면 거기다 밑줄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라고 했어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변온동물 그때 온도를 바꿔버려요. 야, 20도야? 야, 지금 겨울로 가. 가지고 영하 4도 뭐 이러고 움직여요?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다. 2번 니은은 동물의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없다. 개소리하고 자빠졌죠. 산소의 양 모르면 뭘 재려고 이 새끼. 뭐 땀의 양을 재려고? 헛소리하고 앉아있죠. 그 다음에 3번 자 이런 거 조심해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기억은 니은과 달리 밑줄 거나요? 이게 틀렸어요.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 대사량을 구한다. 그러면 니은은 역으로 이럴 때 그러니까 센스가 있으려면 그럼 니은은 격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잘 따진 사람이 그걸 잘해요. 근데 니은은 격한 운동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가 아니죠. 그럼 기억과 니은은 둘 다겠지. 니은과 달리가 아니겠죠. 니은과 달리 X.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생하는 열량을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생하는 어때요?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생. 이건 뻔한 얘기 해놨죠. 5번. 그러니까 이 4번, 5번에 박아놓은 새끼들이 문제라니까. 여러분이 진짜 멘탈 쓸리게 한 다음에 집중력 흐트러지게 한 다음에 4, 5번 간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번까지 답 없으면 긴장하고 읽어야 돼요. 알았죠? 자,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 이거 근거 어디 나왔어요? 찾아봐. 그렇지, 윤현수. 야, 역시 우리 후배. 왜? 박수 너무 컸어? 자, 어디 나와 있어요? 공복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공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윤현수 끝나고 남아. 알았지? 너 우리 학교의 전통대로 가자. 자, 그 다음 17번. 꽃게가 나왔습니다. 꽃게. 먼 개 발을 재고 지랄이여라는 생각이 들죠. 나는 그냥 17번 같은 문제 나왔으면 나 안 풀어. 나는 안 풀고 그냥 가버릴 거야. 여러분 선생님 진짜 풀 때 있잖아요. 나 안 풀어버려. 나 서울대 의대 갈 거 아닌데? 아니, 꿈속에 옛날에 수능을 다시 보는 꿈을 꿨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로 가자 이번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경영은 못 붙고 경제 붙은 꿈을 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미학과 갈까? 막 혼자 이러면서 이랬던 꿈을 꿨는데 뭐 서울대 의대 갈 거 아니면 17번 틀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해설하지 마. 뭘 해? 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니죠. 자, 17번 봅시다. 여러분이 여기서 속은 게 있어. 얘들아, 너희 여기서 뭐 속은 거 같아? 지금 내가 뭘 속이고 있어, 얘들아. 하나가. 나 되게 나쁜 놈이야. 내가 뭘 속이고 있어, 너희들한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살짝 너희들한테 하나만 가르쳐주고 하나 빼놨다. 그래, 한 힌트 줄게. L그래프 힌트야. 내가 하나 빼놨어. 나 나쁜 놈이야. 사실 아까 읽으면서도 거기다 니네들한테 밑줄 안 그었어. 뭐야? 일반적인 그래프란 게 하나 있었어. 맞지? 민서야 갑자기 사리가 느껴졌어. 일반적인 그래프란 게 하나 있었어. 어디에? 얘들아? 어때? 5번째 단락에 보면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에 어때요? 일반적인 그래프가 직선이 아닌 곡선에 있어. 근데 얘가 하도 그래프가 지랄 맞으니까 이제 얘한테 뭐 어떻게 해요? 상용록을 씌운 거야. 그럼 그 상용록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L그래프로 바뀌는 거지. 맞지? 이해되겠지? 직선으로 가면서 L그래프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번에 문제 중에 하나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맞아. 이상치 문제에서
후보 직선과 최종 직선이란 게 두 개가 나눠져 있었잖아. 이거 잘 기억해. 얘는 바로 뭐였냐면 일반적인 직선과 L그래프 직선이 또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기를 진짜 잘 읽어야 돼. 너네 보기를 안 읽었으면 이게 보기에 속임수가 있어. 와, 딴 선생님들 이제 이 보기를 대충 읽더라고. 잘 봐, 얘들아. 농개의 수컷은 찌개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찌개발 길이는 개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대. 끊어. 상대 성장 동그라미 하고. 농개의 개딱지 폭을 이용해 큰 찌개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끊어. 다양한 크기의 농개의 개딱지 폭과 큰 찌개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 순서쌍 동그라미. 여기까지가 뭐야, 얘들아?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그래프야. 그런데 거기에 뒤에 뭐라 그래? 그리고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 밑줄 그어. L그래프 안 보였지, 이런 글자. 채연아 안 보였지 아까 전에. 자,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개딱지 폭과 큰 직개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직선으로 나오겠지. 이제 읽어보자. 1번.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끊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잠깐 놔둬봐. 이거 뭔 말이야? 2번.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을 멀리 떨어질수록 여기 끊어요.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의 합은 더 작겠군. 아니죠? 커지겠죠. 이건 너무 쉬웠어. 3번.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작대. 개소리하고 앉아있죠. 3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이럴 수 있을까? 할 수가 없죠. 왜냐? 얘는 이미 L그래프니까. 상용 로그를 씌웠으니까. 이게 차이가 있었어. 요거 못 찾으면 이 3번이 안 찾아져. 알았지? 이해됐지? 4번. 이거 혹시 3번 때문에 고민했던 친구도 있었어. 4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에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겠군. 맞지? 이거 오케이야. 5번.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을 갖고 일반적인 그래프의 순서상으로 점을 표시한다면 뭐예요? 이제 여기서 힌트를 준 거야. 야, 니네 못 봤지? 일반적인 그래프 얘기하고 있어. 딱 이러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 주변에 분포하겠군. 이렇습니다. 자,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고 일반적인 그래프의 순서상으로 점을 표시한다면 점으로 순서상을 점으로 표현. 점들은 어때요? 자,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아요. 그러면은 증가율이 같아 버리면 얘는 순서상을 어차피 해봤자 어때요? 직선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겠죠. 얘가 순서상이 어때요? 엉망진창으로 갔을 때 곡선이 나오고 곡선이 거기를 상용으로 씌운 거니까. 근데 1번은 현수야, 너 왜 1번 골랐니?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이것 좀 다음 시간까지 얘들아 한번 고민 좀 해보자. 내가 진짜 이게 나 그냥 소금법으로 답 1번인 거 알겠거든. 그리고 뭔가 1번 이상해. 근데 명쾌한 답이 안 나와. 명쾌한. 속이 확 뚫린 답이 안 나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오늘 14번부터 34번까지 약 21문제를 풀어준 거에 나 근거 한 문제 이거 빼고 너희 근거 다 찾아줬어. 그리고 너희들이 들었을 때 나 고개 끄덕거렸어. 맞지? 가영 맞지? 맞지? 예슬아? 가은아 맞지? 수 맞지? 그런데 얘가 안 찾아져. 근데 어떤 사람이 뭉개고 대충 개딱지랑 이런 폭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례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난 걔 말이 이해가 안 가. 아주 혼자 고민하고 있어. 내가 멍청한 것 같아. 우선 내가 멍청을 인정할게. 근데 이게 1번이 조금 애매해. 근데 수능이었으니까 뭐라고 못할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못 찾고 있어. 근데 수능이 봐봐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해서 만점을 받는 거야. 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도 만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 풀어서 명쾌하게 담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까먹어 수능 보고요. 얘들아 왠지 알아? 표시하고 다 뺏겨. OMR이랑 다 뺏겨. 그 집에 와서 룰루랄라 이러고 있다가 가채점 했던 거보다 와 했다가 다 맞았네? 내가 명쾌한 답을 다 찾았구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와 이런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여러분은 자 다시 정리 마지막으로 이제 얘들아 소설 이제 이해되지? 소설 이해되지? 자 얘들아 소설은 존내 개쉽다. 아은아 오늘 소설 조금 이해돼? 좀만 더 들어봐. 그럼 이해될 거야. 수지야 소설 이해됐지 이제? 자 소설은 얘들아 저번 시간에 뭐 있었어? 김원전 잘라봐. 뭐 있었어? 제일 먼저 아귀 있었지. 그다음 어때? 공주 탁탁탁 얻고 가서. 그다음에 원희가 그래서 저 개새끼 뒤졌어 해가지고 야 술 먹여 해가지고 어때? 술 먹어 잠들었어. 그랬더니 야 나와봐. 그때 칼 자 됐다. 이거 끝. 그러니까 다 나오죠. 맞죠? 그다음에 그때 있었던 거 더 아줌마 파이팅 하던 거 나왔었죠. 가족끼리 붙던 거. 그러니까 어때? 장면 다 나오니까 되죠. 여기 소설 다 되죠. 이해되겠죠? 소설이 제일 쉬워요. 그다음에 고전은 보면은 사실은 고전 문학 작품만 잘 알고 있으면 답은 문제가 안 돼. 알았죠? 근데 문제는 시야. 근데 오늘 선생님이 시에서 되게 중요한 거 알려줬어. 뭘 알려줬지? 순서가 있더라. 푸는 순서로 여러분이 이해도를 갖도록 오늘 순서 푸는 거 오늘 써줬죠? 이 순서대로 푸는 연습해 보면서 시에 대해서 그리고 시는 끝나고 나서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시하고 친해져야 돼요. 알겠죠? 오늘은 이것을 가르쳐준 수업을 하고 숙제는 천지문 열심히 아까 전에 튤립처럼 열심히 잘해오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